안녕하세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최근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호흡기 질환을 가장 많이 보시는 소아청소년과의 명의 변성윤 회장님과 그리고 내과의 명의 변종원 원장님을 모시고 호흡기 질환, 최근 유행한 호흡기 질환의 근원과 그리고 치료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성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변성윤 회장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신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네, 현재 평택시 의사회장 2021년부터 연임하고 계시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임상고혈압학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2017년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 대표로서 무료진료를 무려 8년째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의사회 회장 변성윤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좀 특이한 경력이 그 평택의 외국인 진료소 무료로 운영하고 계신데 거긴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대부분이 한 80%가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몽고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러시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평택의 서평택 지역이 유난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배 평택항. 네,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키스탄, 그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정식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한 5만 분이 들어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료보험이 많이 없으신가 보죠? 그렇죠. 의료보험이 없고 국적 미립국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보건소라든지 어떤 그런 관공서 부근에를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와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터치 안 하기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돼서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진료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변종원 내과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변종원 원장님은 저희 직속 선배님이신데 저와는 30년째 저의 그 직관자적인 그 내과의 스승, 우리 이 내과계의 그런 아주 스마트하신 원장님이십니다. 소아기내과 전문의시고요. 평택시 연세 원내과 원장님이시고 평택시 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이력으로 진료실 PC 긴급 중증치료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의 연세 원내과 원장 변종원입니다. 부업으로 컴닥터 119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주업은 내과이고, 예, 내시경을 하고 싶어서 소화기내과를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시경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종원 원장님은 컴퓨터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하다가 모르는 일이 있거나 컴퓨터 그 진료실 PC가 망가져서 진료를 못 보는 긴급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원격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중증 난치성 컴퓨터를 고쳐주시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행할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작년에 유행했던 호흡기 질환들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실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나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대유행들이 자주 있었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영화들을 한 3개 정도 소개를 하는데요. 1995년도에 나왔던 아웃브레이크라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해서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가 됐던 그 원숭이 때문에 전염되던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던 영화고요. 2011년도에 컨테이전이라 그래서
저 영화는 사실 제가 정말로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맨날 그 폭력으로만 나왔던 맷 데이먼이나 이런 분들, 뭐 주드로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근데 저 영화를 이번에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정말 보면서 너무 또 다시 한번 놀랬던 게, 우리가 이제 저 영화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주로 해서 했던 건데요. 주제로 해서. 근데 사실 저희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저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파되는 양상, 그다음에 방역 당국에서 막 제대로 원인을 못 찾고 허둥대는 거, 그다음에 초반에 격리시키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러다가 차분히 안정화시켜서 국민들을 이제 영향에서부터 구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나라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대처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떠올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 배우들이 했던 감기라는 바이러스인데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제목은 더 플루 그래서 독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류독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연했던 거를 상상을 해서 만들었던 넌픽션 영화였죠. 그래서 저 영화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병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도 시민들도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한 마음에서 힌트를 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깐 보면은 컨테이전을 비롯해가지고 저도 컨테이전 영화가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봤는데, 저게 정말 또 많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방역 당국의 입장, 의사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방약자들의 입장, 언론의 입장, 환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저런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인용을 해서 저 사람 6명의 그 사진이 다 주된 캐릭터들이 누가 주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을 다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수 있는 영화라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두 가지 큰 질병 있었잖아요. 메르스. 이 평택에서 먼저 시작됐었나요? 그 평택시 의사회가 굉장히 이번에 큰 그 메르스의 그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죠.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메르스라는 질병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 의료진들도 메르스가 무슨 병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셨던 분이 오셨다가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해서 아산에 있는 개인병원에 들렸다가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평택의 성모병원에서도 사실은 무슨 병인지를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냥 치료만 했었는데, 이분이 낫질 않으니까 버스를 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다행히 거기 교수님이 메르스라는 것을 의심을 하고 검사를 냈는데 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역추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그때 왔던 분들, 그 주변에 그분하고 진료했던 앞뒤의 분들을 다 추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정말로 좀 많이 처음에는 허둥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거는 너무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평택에서도 우리 의사회에서도 그렇고 코홀트 격리라 그래서 아예 그냥 통으로 한 층이나 병원 전체를 완전 격리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확산을 막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또 그 등급별로 나누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외부하고 소통을 끊는 거죠. 그래서 평택 성모병원의 코홀트 격리를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방역당국도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코홀트 격리를 했고요. 거기서 일단 좀 비교적 안전하다는 분들은 다른 A라는 병원으로 옮겼었는데, 거기서도 나중에 며칠 있다가 발병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병원까지도 코홀트 격리를 해서 그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평택에 30명 정도까지만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역을 이루어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18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그거를 초기에부터 발견을 했고 우리나라가 뭐 요즘에도 더 강화가 됐지만 CCTV 이런 것들로 해서 환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다 추적을 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방역을 안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무래도 저희들 쪽에서 나온 데이터랑 그런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메르스 백서가 나왔고 메르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책이나 우리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책도 이제 나름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른 전 세계의 뭐 K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게 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방역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실은 평택시의사회의 자료들이 백서에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역당국에서 우리 자료를 이용하게 돼서 고맙다.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다음에 모든 방역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때 메르스를 이겨내고 나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어서 코비드 19 때도 초기부터 많이 전염률을 낮추고 다른 도시보다 발병률을 많이 낮춘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었죠. 대비가 잘 돼 있었네요. 네, 그런 수준이죠. 단련이 많이 돼 있었죠. 네. 저희들이 이제 대비하기보다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보통 우리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감기 때문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감기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콧물 기침, 어떤 분들은 발열, 어떤 분들은 몸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참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감별이 없죠. 특히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어머니들한테 왜 뭐 때문에 왔나요? 감기요? 그러고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말도 못하는 환자를 쳐다보면서 저희가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지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성인 내과 질환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감기 그런 증상들이 오는 게 사실은 콧물 기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살, 복통, 두통, 발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스터 바이러스나 조스터 감염이나 아니면 A형 간염에 감염이 됐을 때도 그런 증상들이 전신적인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상별 구분해서 찾아내는 게 우리 의료진이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병들이 올 때 증상의 정도는 바이러스 면역원성이나 그다음에 감염자의 면역 반응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료할 때 보면 저런 호흡기 증상으로만 오는데 이 원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아까도 처음에 그 메르스 코로나 환자도 감기 증상으로 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다가 또 검사를 조금만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잉 진료가 되고 사실은 메르스 코로나나 이 코로나나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호흡기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청진기 하나 가지고 진단하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물론 뭐 병력을 자세하게 청취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기침하는 거 하나 가지고 감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소아과 애들 같은 게 더 어렵고 저희 내과 질환에서도 보면은 제가 제일 충격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의사가 감기랑 폐렴도 구별을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게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초기 증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폐렴이 굉장히 이전 해보다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기침이 많이 나시고 이게 좀 장기침, 마른 기침이지만 오래 한 1주, 2주 갔다가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는 편입니다. 빨리 찍고 그렇죠. 조금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증상은 경미한데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폐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우리 이제 그러면 감기를 일으키는 균주들을 일단 한번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의 위험 신호가 나왔네요.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의 위험 신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 뭐 감기, 기침, 콧물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볼 때 갑자기 좀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숨이 차요. 그다음에 식사를 못했다. 갑자기 일어날 힘이 없다.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뭐 자기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때 상당히 우리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진찰을 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죠. 근데 내과에서는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고 가슴 사진 찍고 뭐 심전도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소아에서는 그런 소아가 아동병원 말고는 사실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별로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심전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청진기 하나로 검사를 하는데 이번 작년 가을서부터 올 봄까지는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폐렴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폐렴이 많이 도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검사들 폐렴 7종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폐렴균들을 PCR로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도입이 돼서 작년에 저도 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병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침 많이 심하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항생제 쓰면서 기다려보고 증상적인 치료하고 네블라이저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조절을 해왔었는데 검사를 해보면 특징적인 다른 균들이 나와서 조기에 그 병균에 맞는 항생제를 씀으로써 환자한테 빠른 회복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검사들이 많이 도입이 됐었으면 좀 더 빨리 환자들한테 편한 것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의 이제 위험 신호라는 게 이제 질문에도 나오지만 폐렴 증상이 초기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감기가 들거나 그러면은 저런 내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갑자기 엉뚱하게 식사를 못하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 그 조상님들의 아침에 기체유로 만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밥을 잘 먹으면 뭔가 이렇게 내 몸의 컨디션이 그 상대편의 컨디션이 좋구나 별일이 없구나 이런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생활의 지혜가 담긴 인사가 아닌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그 소아과 선생님들도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왜 소아과에서는 아이가 축 늘어지거나 그런 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저희 내과에서도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이제 환자들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 긴장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위험 신호가 오히려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생체 활성화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사실 패턴들이 미더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2024년도 12월 달에도 그 이대목동병원의 그 감염 호흡기내과 교수님도 저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돌 때 이런 증상들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독감 폐렴이나 이런 그냥 중증 독감 증상들의 어떤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가 열이 날 때 진단은 폐렴이었는데 구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항생제는 경구용으로 쓰더라도 수액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탈수가 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죠. 우리 감기를 일으키는 폐렴을 일으키는 균주들이 크게 보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걸 하나 좀 더 올렸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가 굉장히 작고요. 일반 세균에 비해서. 그리고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항생제 폐렴이라든지 그냥 감기라든지 그런 거 쓸 때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요. 그 항생제가 저게 잘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복을 했다가 더 강력한 염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 질문 올라왔는데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동생이 헤모필러스라는 균이랑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지 또 도움이 되는 뭐 치료가 있는지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폐렴구균 검사, 실종 검사하는 것 속에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는 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으키는 균주고요. 그래서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이번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작년 가을부터 중국을 통해서 유입된 바이러스인데요. 사실은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아주 심각한 증상까지는 보통 많이 안 가죠. 근데 헤모필러스 뉴모니아는 폐렴을 일으켜서 많이 이제 몸 상태가 안 좋고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호흡기 칠종은 비급여 검사. 비급여죠. 네, 외래에서는 비급여로 되고 입원의 경우에서만 급여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안 좋으면 꼭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질문이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저기 일단 바이러스 뉴모니아가 원래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으로 한번 베이스로 깔리고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2차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설상가상으로 저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나 뉴모코칼 뉴모니아가 와가지고 2차 감염이 돼서 좀 더 중증 감염으로 되는. 그래서 늘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곳에서는 바이러스 감기나 바이러스 이런 증상 감염은 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 저런 세균성 질환이 같이 덧붙여지게 되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저렇게 딱 명확하게 나오면은 쓸 수 있는 약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런 경우는 약제나 그런 것들을 쓰면 반응이 좋은데 이제 아쉽게도 메타뉴모 바이러스에는 그 치료 약제가 특별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제너럴 컨디션 빌드업이라 그래가지고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사하는 건데 식사가 못하면은 아까 우리 그 변성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분 섭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줘서 수분 섭취가 안 된다면 수액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그런 전체적인 컨디션을 만들어줘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해주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그 균은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해주고 이 음식이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저는 환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드실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드셔야 됩니다. 드실 수가 없다면 그 어떤 이온 음료나 이런 이온 음료에는 전해질이랑 설탕이 잘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카리 스웨트나 뭐 게토레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외국에서는 조제 음료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꼭 먹고 그것도 물도 못 먹을 정도라 하면은 빨리 링겔을 맞으러 와라. 거기 하루 이틀 이상 반복이 되면 그냥 입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또 올라온 질문 중 하나가 면역 강화 백신 질문하셨는데 호흡기 영역에도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게 면역 강화 백신이 이제 아주반트 백신이라 그래가지고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WHO에서 아주반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그런 논문이나 발표가 나와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면역 강화 백신이라 그러면 면역도 또 강화시켜주고 백신의 효과도 있대 이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아주반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백신을 놓게 되면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나오게 되는데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넣으면 독감에 대해서 우리 몸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증폭을 시켜서 더 증폭 강화지기 때문에 그런 백신의 반응, 백신의 면역성 반응에 대한 증폭 장치를 넣어서 대신에 이제 그런 면역 반응성이 커지게 되면 독감 맞으면 팔이 살짝 아팠는데 2배, 3배 아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거의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뭐 우리들이 이미 다 경험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꼭 논문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월달 정도에 독감 백신을 맞으면 한 3월 정도 되면은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논문에서 밝혀내서 이제 보통 백신이 4, 5개월 가던 게 8, 9개월 이상 가게 만든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가 백신을 하다가 전부 다 4가 백신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단백결합 아주반트 면역 강화 백신으로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저게 이제 보험이 안 되고 고가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연세가 있거나 독감이 자주 걸린다고 생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맞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게 23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 권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 주사를 맞으면 좀 더 몸살 기운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확실히 좋아지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실 수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만 놔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의 면역이 만약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강화 백신을 맞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에 맞춰서 권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예.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쿼드데믹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 나와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쿼드라는 건 이제 네 가지라는 거고, 데믹은 우리 엔데믹, 에피데믹 이런 건 우리 텔레비에서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한꺼번에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독감, RSV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돌아서 설사하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아서 쿼드데믹은 미국은 그러겠고, 중국에서 발원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독감, RSV, 휴먼 메타뉴머 바이러스가 돌았었죠. 근데 사실은 지난 10월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냥 폭풍처럼 몰아쳐서 우리 호흡기나 하여튼 일반적인 내과 진료, 성악과 진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던 병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도 휴먼 메타뉴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일반 폐렴군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쿼드데믹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쿼드데믹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호흡기 질환들은 저는 멀티데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펄투시스, 백일의 기침도 많이 있었고요. 마이코플라즈마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감별하고 치료하는데 많이 힘들었고, 환자분들도 물론 너무 힘드셨고요. 근데 이제 저런 데서 지금 많이 좀 회복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주 이렇게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다 보면 또 올 가을이나 2025년 가을, 26년 봄이나 또 아주 강력하게 또 돌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주기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행인 점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코드데믹이라 그랬는데, 코드데믹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독감 바이러스죠. 근데 그거는 뭐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독감 백신을 맞으시죠. 근데 독감 백신을 우리 독감균이 대변이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대변이, 소변이가 있는데 대변이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대변이를 일으켰을 때 우리 독감 예방접종은 1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균주를 추출을 해서 예상 균주를 만들어서 가을에 맞게 되는데요. 거기서 빗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독감이 좀 만연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그래도 독감은 비교적 우리 전 세계에서 의학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코로나는 뭐 지금 많이 아시지만 20년 1, 2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만, 이제는 좀 많이 줄어서 엔데믹, 그냥 지역 풍토병 같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언젠가 또 변이를 통해서 우리 델타 변이라든지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강력한 코로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RSV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것과 휴먼 메타 뉴머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근데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저 두 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여기 기침,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대증요법만 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 RSV 바이러스는 올해 치료약들, 항체 주사와 면역 주사, 그러니까 백신. 뭐죠? 백신. 백신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RSV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을 하는 경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어떤 1년 주기로 맞나요? RSV 바이러스는 이제 영유아 접종에서는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RSV 바이러스 이제 모세기관지염 아이들한테 많이 일으키는데요. 10월부터 그 다음 해에 3월 정도까지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10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가능하면 바로 접종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10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그 시기라도 빨리 접종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이
신생아한테 맞히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검증이 된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아마 비용적인 문제가 좀 너무 좀 고가라서 그렇긴 하지만 NIP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안 되죠. 거기는 안 네, 안 돼서 이후에 이제 뭐 처음에 나오는 베이포투스라는 약은 이제 임뮤노글로빌린 약인데 이건 치료제 및 어떤 예방의 효과 네. 두 가지가 있어서 효과가 2년 정도 가고 네. GSK에서 앞에 거는 사노피 것이고 뒤에 것은 GSK의 뒤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겠지만 GSK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백시네이션을 하는 건데 이제 요거 이제 주요한 의의는 우리가 흔히 걸리는 일반 감기 중에서 좀 심한 감기다 싶은 것들은 거의 다 이게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잘 부르는 뭐 체스트 리트렉션이나 스트라이더 네. 이제 그르렁거리는 소리 이제 애들이 숨 쉬면 힘들면 여기가 이렇게 불룩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심한 우리가 의학용어로 체스트 리트렉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 이제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러스는 아닌데 분명히 감기가 되게 심한 저희들도 이제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부 네. 그런 하부 기관지염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로 레스피레이터리 트랙 인펙션 같은 것들이 의심될 때 이제 RSV가 거의 베이스라인으로 거의 90% 이상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약이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증상이 이제 처음에 첫 증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고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면 그런 약을 써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이포투스라는 약은 승인이 났는데 요거를 썼더니 어린이들이 입원하는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 줄었더라. 네. 엄청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약간 좀 물론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요게 아마 조만간에 또 저희 그 페라미프르나 이런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좀 소아과 쪽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가격적인 면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WHO에서 조사를 한 거는 RSV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연간 3,300만 명이나 발병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망률이 5세 미만에서 6만, 6개월 이하에서 3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을, 물론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많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냥 지켜보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마침 약이 나왔으니까 슬슬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잘 감별을 해서 이제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접종을 하셔서 첫 해에는 굉장히 더 치명률이 높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 해에도 사실은 백신을 개발한 데에서는 맞은 게 좋다 그렇긴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년 정도 갈 수 있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들 또 이제 RXV 바이러스라 그래서 이게 노인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RSV 바이러스 그럼 사실은 과거에는 2세 미만의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병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가는데 단초가 되는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60세 이상부터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이제 RXV라는 게 나왔고요. GSK에서 RXV가 지금 실시가 6월 달에 된다고 돼 있고 화이자에서 아브리스보라는 것이 임산부가 접종 가능한 거, 그다음에 모더나에서 엠레스비아라는 것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FDA 통과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름이 어려서 제가 좀 보고 읽었는데 이런 지금 저 RSV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실제 감염률이 상당히 높고 그냥 감기같이 보다가 나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에서도 저출생 체중아라든지 면역 결핍아라든지 이런 애들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야 되는 거고요. 어르신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진료하면서 그렇게 유독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RSV가 다른 바이러스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아주 희한한 바이러스라 해서 이게 증상이 한 달이나 두 달 이상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전혀 치료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베이프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그렇지만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 바이러스, RSV도 약간 그런 게 이해도 될까요? 잘 버티면 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이 없다. 네가 이겨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단을 못하면 아, 왜 이렇게 안 나나 답답한 그렇죠. 마음에 그렇죠. 한 달 네, 막 이렇게 맞습니다. 넘어가면 예, 이제 예, 예. 민망하죠 서로. 환자분들 네, 왜 이렇게 맞아요. 약을 잘 먹었는데 안 날까요? 네. 아니, 적당한 맞습니다. 항생제를 선정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진단은 거의 낫다고 보고 치료를 하는데 회복이 안 되면 참 환자분들 앞에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너무 죄스럽죠. 네, 네. 그리고 다행인 건 진단 툴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렇죠. 이제 네. 원인이라도 알고 또 예. 이어서 치료도 개발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바이러스가 한 가지 바이러스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국내에 이렇게 돌 때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이 돌면서 감염이 돼서 두 가지 이상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균도 플라스미드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그렇게 변환이 돼서 새로운 세균이 발견이 돼서 우리가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플라스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균성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내과에서 가장 이제 의사들끼리 족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슈퍼박테리아의 유전 내성을 이제 다른 박테리아들이 획득하는 과정 중에 유전체 교환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바이러스도 역시 우리 몸의 어떤 일부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복제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껴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잘 대표적으로 아까 컨테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서 이제 박쥐를 거쳐서 돼지를 거쳐서 사람한테 오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 어떤 대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조류 독감에서 돼지 독감으로 갔다가 돼지 독감에서 사람 독감으로 오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잘 보면은 돼지도 독감에 걸리고 사람도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게 원래는 돼지 독감이 사람한테 안 오는데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되는 상태에서 이제 동시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독감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줄 때는 조류 독감이 유행할 때는 그런 가금류, 그러니까 닭이나 이런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류 독감에 들 때 타미플루를 예방약으로 처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수공통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멀티데믹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쉽게 경험을 했던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했을 때 어떤 바이러스 X의 출현, 그래서 독감의 어떤 독성과 그런 코로나의 독성이 합쳐진 그런 바이러스가 하이브리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혼종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혼종들이 출현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벤져급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이제 농담을 할 만한 건 아니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 같은 게 있으면은 중복 감염이 되지 않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네. 호흡기 질환의 입원 환자 추이, 이거는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작년 12월 달에 12월 초순하고, 말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 코로나, RSV 바이러스, 휴먼 메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캔사스에서 발생된 독감이 절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아주 돼지 창궐했던 독감에서 거죠. 사람 독감으로 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사실은 중세에는 흑사병이 있었다 그러는데 거의 흑사병에 버금간다고 할까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인구가 그때 18에서 19억이었다는데요. 그 중에 27%에 해당되는 5억 명이 감염이 됐고,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중에 10%인 5천만 명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코비드-19 엄청 지금 걱정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코비드-19은 지금 현재 인구가 세계 인구가 81억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7억이 걸렸고
그다음에 사망률 한 8% 정도 걸렸던 거죠. 저기는 27%가 걸렸었는데 스페인 독감은. 근데 그랬고 사망은 7억 명 중에서 700만 명. 물론 엄청난 많은 분들이지만 1%로 사망률을 줄였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아까도 뭐 병평 얘기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좀 제가 옆에 두 분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80년도에 의과대학을 다녔고 90년도에 의사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세균성 감염 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는 있었어도 뭐 그렇게 바이러스 질환이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3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고요. 2009년도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돌았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았었고요. 2020년도에 코비드 19이 돌아서 사실 5, 6년에 한 번씩 계속 아주 그냥 뭐 과거에 얘기하는 그 역병이 돌았습니다. 예, 긴장이 풀릴만 네. 하면 아주 커다란 게 좀 오네요.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나라는 또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더 많았고 특히나 평택에서는 메르스를 겪는 바람에 방역에서는 상당히 유리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역의 문제를 따질 때 어떤 경험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막을 때는 감염에 대한 자연 면역력의 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코비드 19 때 마스크 계속 쓰고 예방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뒀었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사회적 격리 끝나고 마스크 해제하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돌고 지난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또 습도가 낮고 춥고 그러니까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더 많이 증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에 많이 노출됐던 것 같고요. 기후 변화나 이런 것도 상당히 그렇죠.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혜영 원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그 방역의 실패, 네. 방역의 실패가 또 컸죠. 방역의 실패 이번에는 좀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죠. 작년 가을 겨울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역의 실패, 우리나라 이번에 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선진국보다도 대한민국은 방역이 그래도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2003년도 사스가 돌았을 때 홍콩하고 싱가포르,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돌았죠.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시던 곳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매스컴에서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뭐 사스 코로나가 돈다, 방역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마스크 써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스크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캐나다 토론토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엔 N95 마스크가 굉장히 두껍고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쓰고 제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에 아무도 안 마스크 쓴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마스크를 벗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토론토에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종플루 때는 전 세계가 이제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지만 타미플루가 동이 나서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타미플루도 6개월 연장을 해줄 테니까 복용시켜라 그래가지고 처방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에 우리나라도 많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창궐을 할 때 우리나라는 많이 잡았었던 이유가 미국이 마스크 공장이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마스크 공장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코비드 19이 시작된 것과 동시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줄을 서서 어렵게 받긴 했지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방역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역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꽤 높은 수준의 방역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또 주장하고 싶은 네. 거는 어떤 질병이 이렇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네. 그걸 가지고 질병청이 잘 안내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뒤처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면 백일해 같은 거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네. 환자분들이 한 달, 두 달 기침을 하면서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백일해인데 네. 이 또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보건소도 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고 이분이 또 학교를 그냥 가요. 그 학교 선생님들도 이 경험이 요즘 이 백일해 거의 네. 사라졌던 병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를 또 학교가 다니고 백일해가 원래 진단되면 항생제 사용 후 5일까지는 격리를 해줘야 되는 네. 병인데 제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많이 안이해지지 않았나 이제 좀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작년에 한 300배 늘었대거든요. 그렇죠. 백일해가 그러면 뉴스에서도 이걸 좀 국민들한테 알려서 어린이들 특히나 보호될 어린이들은 이렇게 학교에 요즘에 이런 게 돈이 마스크를 좀 써라 이런 공지 같은 거라도 나오던가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비드-19 때는 전 국민이 방역의식이 굉장히 아까 변성규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의식이 되게 강해서 기침 조금만 하면은 환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또 특이하게 남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외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식이 좀 약해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기침을 막 하면서 들어오시는 걸 보면은 이제 예전 같은 게 없어졌나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드리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의 피로도가 이제 쌓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들죠, 코로나 마스크 접종도 바이러스 접종, 코로나 접종도 맞으라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어르신들 많이 안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독감 백신도 요즘에는 청소년까지 다 확산이 올려가서 이제 무료 접종을 하는데 그것도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죠.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하죠. 바이러스 세대 변이 이건 변호사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고 이게 굉장히 암울한 얘기잖아요. 이러다가 앞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세계가 멸망해서 지구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걸 봤잖아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게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차 의사 때 이제 일명 레지던트 때 사스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가 이제 멸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바이러스학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제가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하셨던 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감기 바이러스는 태초에 처음 생겼을 때 감기 바이러스는 모두 치명적이었다. 사람들이 떼죽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결국에는 감기 바이러스로 갈 것이고 저렇게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초창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였다가 뭐 오미크론 변이, 무슨 변이,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폐가 전체가 하얘지는 뉴모니아 폐렴이 생기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비교적 중증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저희들은 많이 실제로 경험을 했었고 굉장히 희망적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잠깐 동안만 버티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바이러스에 변하게 되겠구나. 아주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면 이런 게 있겠죠.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은 비교적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바로바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RSV 백신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RSV, 이거는 뭐 많이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요것만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하죠. RSV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 인펙션하고, 감기 바이러스하고, 차이. 오른쪽을 보시면 일반 감기는 보통, 가장 포인트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을 하면, 중증으로 넘어가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RSV 바이러스는 2세 미만이나 고령자, 만성질환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인 거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걱정은 많았지만 치료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예방 백신이 나왔다. 면역 지속을 쉽게 되기 때문에 대감이 지금 지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걸렸던 애가 다시 오세기관지염에 자주 걸려서 오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만나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찍 나와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RSV 바이러스는 그 G 프로테인하고 F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보통 세포에 들어가서 감염을 한 세포에 들어가서 시키는 게 아니라 세포 융합을 시켜서 신시티아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대 세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건데 좀 뭐 백신이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백신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의 위험 신호, 컹컹거리는 기침, 그렁그렁그렁 하는 거, 끼익끼익거리는 천명음, 가슴이 쑥쑥 파이거나 목 밑에가 쑥쑥 파이거나 입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얼굴이 좀 푸릇푸릇하게 보이거나 38.5도의 고열이 나거나 이러면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옳겠죠. 치료 약물은 독감은 이제 타미플루 뭐 다 아시고 페라미플루, 페라건스 이거는 이제 주사제로 맞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사제를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요새 조플루자라 그래서 한 번 알약 하나 먹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죠. 코로나는 뭐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드셨을 겁니다. 팍스로비드 있고 몰루피라비르,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이런 것들이 약이 있어서 20년도서부터 노인들한테 많이 공급을 했었죠. RSV 바이러스는 여기 보신 것처럼 대중적 요법이었는데 이제 다른 방법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저희가 준비했던 강의는 이 정도고 글쎄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뭐 들어온 게 있나요? 코로나가 소아한테는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예, 일반적으로 좀 고령 환자분들은 폐렴으로 뭐 사망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소아한테는 치명률이 낮지 않았나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코로나 우리 백신도 그렇고 어린애들한테 임산부도 그렇고 그 태아인을 가진 분들한테 백신을 놨을 때도 부작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천 면역으로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방어를 더 잘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때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때 그 양상을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막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몸에서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뒤늦게 면역력이 폭발을 하면서 면역폭풍. 예, 면역폭풍이라고 하는 일명 임mun스톰, 그렇죠.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하면서 그게 이제 오히려 폐를 다 박살내버리는 ARDS, 급성 호흡부전 양상으로 나타나서 치명률이 높아져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 약들을 쓰고 그랬었는데 소아들은 아시다시피 뭐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것들이 폭풍 면역이 쉽게 얘기해서 발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마 이제 코로나의 그런 중증 사망률이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뭐 폐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너럴 컨디션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 다시 유행하는 뭐 바이러스 중에 가장 치명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해 쪽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 원숭이 비바이러스가 이제 그 감염된 애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방역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용히 넘어갔는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이 되게 되면 치사율이 70%입니다. 무섭네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영화에 나갔던 아웃브레이크 영화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된 걸로 하는데 걔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 70~80%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유명한 바이러스가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걔네들이 한 30~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70% 정도 되는 사망률 70%라는 거 거의 뭐 말 그대로 걸리면 죽는다 이런 바이러스인데 뭐 그런 것들은 다행히 이제 근데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그 걸리신 분만 돌아가시고 퍼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뭐 걸렸다 그러면은 방법은 없겠지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결국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프면 숨기지 말고 빨리 병원에 와라. 참지 말고 병원에 빨리 와라. 되게 중요한 말씀.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신종 전염병도 사실은 숨겨서 음성화됐을 때 가장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열이 나거나 내가 일반적인 약에 듣지 않은 이상한 괴질에 걸린 것 같다. 그럼 마스크 꼭 쓰시고 빨리 병원에, 특히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서 또 이런 바이러스 실종 검사나 호흡기 특수 검사 통해서 진단을 꼭 하고 이렇게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 슈퍼 전파자라는 분들이 있었죠. 몇 분이. 그분들이 딴 분들에 비해서 병원을 찾아온 시간이 뒤늦게 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분들이 한 3, 4일에 왔으면 그분은 한 7, 8일 만에 왔다는 거죠. 참았던 건가요? 참고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빨리 와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던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늦게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폐렴이 중증 폐렴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폐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서 많이 배출을 가래 같은 것들을 배출하고 병균을 배출하는 시기가 됐을 때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딴 분들은 메르스에 걸렸어도 한 2~3명 전염시키는데 그분들은 뭐 심지어는 80명까지도 전염시켰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아프다, 뭐 나만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쿼드데믹이라 그래가지고 독감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RSV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이제 호흡기 질환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국가보건적으로 중요하고 나한테도 환자 본인 개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은 독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독감이 이제 가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다행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독감에 대한 백신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어떤 호흡기 기저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 질환이다. 만성 질환이라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면역 저하자, 뭐 류마티스 그렇죠. 쪽의 질환이나 이런 병을 가지신 분들은 꼭 독감을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도 맞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라고요. 독감 걸린다고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았더라도 독감 증상이 있으면 독감 검사를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약이 확실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미플루나 이제 페라미플루나 페라원스 같은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은 정말 아주 깔끔하게 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구준엽 씨 저희하고 알고 있는 그분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진단이 빨리 되고 치료가 빨리 됐었으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걸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한번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접종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병원에 찾아오죠. 그런 것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새로 또 맞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폐렴의 특이한 양상이 최근에 저희가 그 중증 아니면 응급실을 잘 못 가잖아요. 케이타스 4, 5를 잘 안 받아주니까 폐렴이 외래에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래에서 잘 치료되고, 비교적 폐렴은 항생제 뭐 주사로도 쓸 수 있고 비교적 열 떨어지고 항생제를 꾸준히 복용만 하면 잘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다. 혹시라도 이제 뭐 폐렴 고민되시면 얼른 와서 엑스레이 찍고 외래에서 치료 잘 받으시면 입원하지 않아도 치료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방역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코로나가 코비드 19이 미국에서 돌았을 때 미국은 독감으로 매년 거의 10,00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의료 체계가 잘 안 돼 있고 보험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병원을 잘 못 가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막 치명률이 많이 높아졌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냥 바로 전문의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세계에서 으뜸 가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수가도 거의 밑바닥에 수가로 최고의 의술을 받는 거라서. 심지어 저는 성남에 개원을 하고, 성남은 전 시민 무료 독감 접종을 해줍니다.
거기 시장님이 의사시죠? 네, 맞습니다. 신상빈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 의료에 대해서 의사님. 방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런 예. 것들을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무료인데 안 맞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오. 그게 이제 너무 피로도가 쌓인 거예요. 백신하고 이런 거에 피로도가 쌓여서 저도 지금 코로나 접종 어르신들 많이 하는데 남아서 계속 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갖고 있으면 맞으시러 오는 분들한테 못 놔드리니까 조금씩이라도 갖다 놓는데 계속 버리고 있으니까 정말 코로나 백신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또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약간 있었죠. 맞아요. 예. 초기에 이제 RNA 바이러스 처음으로 갑자기 만드는 바람에 좀 부작용들이 많았죠. 20년도 초에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백신 맞고서는 부작용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뭐 독감 주의보가 이제 외래 환자의 뭐 10% 이상 독감 환자가 오게 되면 독감 주의보가 내리는데 요즘에는 2개월 전에 있고 또 2개월 후에까지 독감 주의보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9월 달 정도에 맞아도 10월 달에 맞아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일찍 맞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주반트 백신 같은 것들 이용해서 일찍 맞고 늦게까지 효과가 네. 발현되는 그런 백신 같은 것들을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호흡기 바이러스 최신 지견에 대해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